오늘 수어 통역은 윤남 통역사님, 고은미 통역사님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례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준욱 부본부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4월 25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18명, 이 중에 해외 유입이 1,027명이고 우리나라 국민이 9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18명 중에서 8,635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10명이고 격리 해제는 134명 증가하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총 24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방역당국으로서 항상 애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해외 유입을 제외하고 10명의 신규 환자 중에서 6명의 지역 발생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3명, 경기도에서 2명, 서울에서 1명입니다. 전국적으로 80.8%가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2주간 신고된 총 238명의 환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은 해외 유입으로 57.6%, 그리고 지역 집단 발병도 42명으로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해외 유입 환자는 4명이고 유입 국가는 유럽이 1명, 미주가 3명입니다. 국내 지역별로 집단 환자 발생과 관련해서 경기도 하남시에서 신규 확진자 1명이 발생한 데 이어서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가족 2명이 추가 확진자로 확인되었고 현재 감염 경로 그리고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 예천군에서는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해제를 위한 검사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현재까지 총 39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4월 24일 어제 치료제 백신 개발을 위한 범정부 지원단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약물의 적응증을 코로나19까지 확대하는 연구가 7가지 종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3종의 약물,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4종의 약물 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과는 별도로 국립보건연구원이 기업과 협업하여 완치자의 혈액에 기반한 항체 치료제 그리고 혈장 치료제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현재 플랫폼 기술에 기반하여서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한편 민간에서 백신이 개발될 경우 이에 대한 효능을 평가하는 방법도 함께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을 맞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들어서 확진자 수가 많이 감소하였지만 코로나19는 아직도 유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주말에 종교시설, 유흥시설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등 비대면, 비접촉 종교 행사 활용을 권장하며 현장 예배 시에는 발열 체크, 참여자 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 즉 합창이라든지 구호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으로서 짧게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오전 중대본 회의 때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코로나19 대응에서 가장 큰 위험 신호는 방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방역 당국이 결코 경계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점이 너무 많다는 것. 거기에 더해서 앞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치료제 백신 개발에 현재 녹록한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치료 효과가 입증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회복기 혈장, 또 일부 후보 치료제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방역당국으로서 조금 실망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방어력과 관련해서 중화항체 발견에 대해서도 물론 가능성은 높다 해도 어쨌든 방어력 여부에 대해서 확실한 상황은 아니고 또 이 항체가 얼마나 지속할지 감염이 된 후에 또 얼마나 형성되는지 등을 아직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무증상 감염, 최근 국내의 여러 집단 감염에 있어서 무증상 감염의 비율이 어떤 경우는 30% 이상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증상 발현 전에도 전파된다는 점, 또 80% 이상의 경증 환자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좀 더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코로나19의 고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알려지기는 흡연자, 또 비만자,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임산부 등이라고 알고 있으나 또 다른 고위험 요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용한 전파는 너무도 쉽게 그리고 때로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들, 방역당국으로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정확한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를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해서 과거 하루에 수백 명이 넘던 발생 규모를 이처럼 줄인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협조, 그리고 생활 방역 태세, 또한 철저한 신고, 조기 발견 등이 큰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선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앞으로 다음 유행이 다가온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모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포함된 생활 방역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방문하신 다음에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특히 가족이나 직장에서 유증상자가 나타난다면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의심하시고 진료 받으시고 또 보건소 등 당국에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문자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와 관련된 내용이나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내용은 위기소통팀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시스 구무서 기자님입니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가 지난 10일 사전투표를 시작한 지 14일이 지났는데 사전투표 방역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더불어 총선 후 10일이 지났는데 이 역시도 방역에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 방역당국으로서는 잠복기가 최장 14일이라고 합니다만 보통 빈도가 높기는 5 내지 7일 정도 경과하면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치러진 여러 가지 사전투표 그리고 총선거와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그 부분과 관련된 어떤 확진자라든지 관련된 유행 또는 산발적인 사례조차도 감시망에 아직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사전투표 또 총선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생활 방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특히 총선거와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14일이 경과된 후에 분명하게 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저희의 감시망에서 혹시라도 놓친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증상이 어떤 경우에는 30% 이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그 선거와 관련된 생활 방역에 국민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거듭거듭 감사드리고 잘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저희가 철저히 감시하고 또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간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부활절과 총선 등 다수가 밀집하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신천지 때처럼 대규모 확진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어떤 조치가 유효했다고 판단하는지 질문했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 저희 방역당국 그리고 중대본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또 관련된 시설이나 장소를 운영하는 분들께 지침으로 안내를 하고 거리두기라든지 또 개인위생이라든지 특별히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외출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등 그 모든 안내에 대해서 일단은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그런 국민 한 분 한 분의 기여와 헌신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총리께서도 말씀하셨고 거듭 저희가 강조를 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유리한 상황 또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방심의 허를 찌르고 코로나19는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잊지 않고 있는 것은 31번 환자가 발생하기 전의 며칠간의 정막 속에 혹시라도 해외 유입으로 코로나19를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그 당시 했던 것도 저희가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 직후에 이제 폭발적인 발생이 일어났고, 지금도 비록 예를 드신 것은 유흥업소가 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또 다른 밀집된 환경에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로 싱가포르가 우리나라보다도 이제는 전체 환자 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한때 방역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던 국가조차도 한순간에 어떤 발생이 전체적인 유행의 증폭 집단으로 이어지면 큰 규모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거듭거듭 경계를 풀지 않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리아 헤럴드 김아린 기자님 질문입니다. 재양성자 전체를 대상으로 중화항체 측정, 바이러스 변이 등 전수조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실제 환자 수가 확진자 수보다 많게는 수십 배라는 해외 발표가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실제 환자 규모와 파악된 확진자의 차이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또 이와 관련해 WHO에서 3월 나온 혈청 역학조사 프로토콜 한국에서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 여기까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양성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만 그 재양성자에 대해서 실제 현재까지로는 그 바이러스의 남은 조각 또는 실제로 살아서 감염력을 가지는 바이러스 조각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살아있고 감염력이 있는 바이러스 자체가 배양이 되는 경우에 이제 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200건이 넘는 상황 중에서 며칠 전 브리핑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 39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바이러스 분리를 시도했으나
바이러스 자체가 분리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그 재양성자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아마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상황이 나왔습니다만 유럽의 경우에도 그랬고 WHO 사무총장은 이제 네덜란드 사례를 언급을 했고 뉴욕주 그리고 뉴욕시의 경우 무작위로 일반인들에 대한 항체 검사를 실시하여서 실제로 항체가 발견되었다는 것이 이제 감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수치에 비해서 실제로 발견된 환자 수가 상당히 적다라는 그런 일부 이제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실제로 국내 유행 단계에서 무증상 비율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환자를 다 발견하는 것이 물론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아마도 실제 환자 규모보다는 파악된 확진자의 규모가 당연히 작을 것입니다. 그 비율과 관련해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리얼타임 RT-PCR을 이른 시기에 정착시키고 매우 왕성하게 환자 발견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외국보다는 그 차이가 적으리라고 짐작은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항체 양성률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 때도 특별히 총리께서 저희 방역대책본부에 이 부분을 별도로 지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번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조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확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떠한 항체 검사법을 실행할 것이냐. 왜냐하면 항체 검사법 자체마다 민감도, 특이도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현재까지 입증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세계보건기구가 표준화된 항체 검사법을 곧 아마 발표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표준화된 항체 검사법으로 그러한 조사를 하는 것이 타국과의 비교에 있어서도 합리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조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어서 또 검체가 확보가 돼야 되고 그 검체라는 것은 우리가 시행하는 그 전 국민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가 될 것이냐 또한 헌혈자 중에 전체 헌혈 혈액의 부적격 혈액이 2% 내외 정도 되니까 지역별로 그러한 어떤 가용한 검체를 확보해서 검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표본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도 신속하게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판단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의 차상미 기자님 질문입니다.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한 국내 코로나 역학조사 시스템은 GPS 경로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전파 경로를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지 아니면 확진자의 동선과 겹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까지 찾아내기 위해 사용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일단은 현재로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그 관련된 정보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감염병 환자 또 감염병 의심자 등에 대해서 이러한 동선을 파악을 해서 그 확진자와 또 접촉자라든지 그 경우에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작위로 확진자의 동선과 겹치는 위치에 있었던 감염병 의심자도 아닌 다른 분들까지 찾아내는 데에는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라든지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일부 그런 시도라든지 제안을 외국의 경우라든지 다른 상황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듣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역학조사에 그 개인정보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희가 외국의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CBS 황영찬 기자님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녹록지 않고 또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한다는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최근에 외국의 경우 이제 하이드록시클로로콰인 등이라든지 일부 치료제에 대해서는 치료 후보에 대해서는 부작용 등의 사유로도 발표된 바가 있고 또 그 공식적인 어떤 현재까지 뭐 효과적이거나 또 유효하다거나 또 치료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공인된 그런 치료제가 아직은 공식화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방역 당국으로서는 일단은 치료제라든지 백신 이런 약물과 관련된 어떤 수단들을 조기에 좀 확보하는 상황이 빨리 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표현 자체를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국민 여러분들께는 일단 사회적 거리 두기에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그런 상황을 설명드리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에 아직도 비록 몇 건에 불과하다고는 해도 그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신고 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시면 진료 후에 일단은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검사가 진행되기를 그런 바라는 그런 방역당국의 입장을 담아서 표현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3차 연장이 종료되는 5월 5일까지 이른바 황금 연휴 기간이 시작되는데 예상외로 많은 입국자들이 들어올 경우 방역 관리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방역당국에서는 이 기간 동안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관광객이나 국내 유입자들을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또한 그에 따른 대비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한다는 질문 한 가지 먼저 주셨습니다. 예, 그 황금 연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그거는 국내 우리 이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황금 연휴가 외국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입국자가 뭐 많이 들어온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일단은 해외 입국자 전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특별 입국 관리를 시행을 하고 있고 들어오시는 해외 입국자 규모 자체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특별 입국 관리 등을 통해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일단 검역망 그리고 관리망 내에 뭐 자가격리라든지 시설격리라든지 또 각각의 그 들어오시는 출발국과 또 유증상 무증상 여부에 따라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잘 방역 관리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재확진자 또는 재양성자들로부터 제3차 감염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배양 검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일주일가량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는데 검사 결과 2, 3차 전파가 현실로 이루어질 경우 방역 대책의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재양성자의 경우 현재까지 살아있거나 실제로 감염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확인되지는 않았고 다 그 바이러스의 남은 조각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바이러스가 분리배양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 없고 더군다나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감염이 있는 것을 확인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소요되는 부분은 혹시라도 바이러스 배양을 한번 시도를 했는데 뭐 한 번 시도해서 배양이 안 됐다고 해서 그치지 않고 좀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관련된 바이러스 분석 팀에서는 2차례 배양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더 걸린다는 그런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 MBC 방송국의 김성희 PD님 질문입니다. 선거 방법으로 인한 확진 사례, 선거 방법은 사전투표 또는 본투표로 이해하겠습니다. 선거 방법으로 인한 확진 사례에 대한 사례가 있는지 또 그에 대한 평가를 부탁한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세계가 아마 우리나라의 선거를 주목했다는 것을 저희 방역당국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좀 인지한 바는 있습니다. 지금 사전투표도 그렇고 총선 당일에도 여러 가지 거리두기라든지 또 마스크 착용, 동시에 이제 장갑의 사용 등등 또 여러 가지 선거 절차에 있어서 방역의 개념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비록 총선일로부터는 최장 잠복기인 14일이 아직은 지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찾아낸 관련된 전파 내지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긴 합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이제 총선 후에도 14일이 다 경과한 후에도 된다면 아마도 이번 선거 절차나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방역 대책이 향후에 유사한 어떤 밀집된 접촉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행사 내지는 과정에서 참고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해외에서도 유사한 선거나 투표나 여러 가지 진행을 할 때 지난번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사전 투표 또 총선 투표의 과정 하나하나가 아마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YTN 이형원 기자님 질문입니다.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망자가 이틀 연속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문 하나와 중증 환자도 크게 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점이 안정세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망자나 중증자, 특히 사망자와 관련해서는 항상 한 분 한 분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깊이 죄송한 마음 그리고 애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규모를 방역당국으로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좀 죄송스러운 면이 있는데 어쨌든 다른 나라와 좀 비교를 한다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환자 규모가 상당히 많은 나라들 중에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사망률, 치명률 자체가 우리나라의 경우가 가장 낮게 지금 나타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일이라든지 어떤 나라, 유럽의 나라들 경우는 매우 낮은 치명률을 보이다가 규모가 커지고 또 어떤 진단 체제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치명률 자체가 우리나라가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무엇보다도 조기에 검사나 신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면이 분명히 크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시는 의료기관의 의료진, 보건의료인 분들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또 지대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저희 방역 당국으로서는 그동안 우리가 준비해온 여러 가지 건강보험 체계 또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병상의 인구 대비 비율 또 이러한 건강보험 체계 때문에 의료기관에 대한 문턱이 매우 낮은 점 등등 그동안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준비되어 온 의료체계의 역할도 아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실 수 있도록 갖가지 물자라든지 여건을 마련하는데 저희 방역당국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질문 받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원 김태환 기자님 질문입니다. 북한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어느 정도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지와 또 탈북해서 국내로 오는 경우 어떤 검사와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인접 국가에 대해서 따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정보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타국의 정보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라든지 또 외국의 어떤 연구 전문 기관 등을 통해서 발생 상황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은 방대본 입장에서 정보가 없고 또 그래서 별도로 언급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아주경제 김태림 기자님 질문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화항체 검사가 시행된 총 25건에 대해 검사 자료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25건의 검사에 참여한 병원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여쭤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재양성자가 200명 이상 나왔고 이들에 대한 배양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들에 대한 중화항체 검사가 진행되는지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료기관과 관련해서는 저도 확인은 했었는데 제가 다 기억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특정 의료기관에 이렇게 집중해서 25건이 확보된 것은 아니고 주로 이제 격리 입원된 환자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25건이라고 말씀드린 부분 자체도 계속해서 저희 질병관리본부 저희 방대본 입장에서는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료가 확보가 되면 또 그 결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의 부족이라든지 참여한 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이런 부분은 향후에 좀 더 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아마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양성과 관련해서도 오늘 통계에서도 이제 200건 이상의 재양성 사례를 말씀드렸고 이 부분도 일부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바이러스 자체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분리 배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현재까지로는 살아있는 바이러스로서 어떤 위험성이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분리되고 배양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이 부분은 저희 방역당국뿐만 아니라 중앙임상위원회 전문가분들도 훨씬 이전부터 이러한 재양성 사례에 대한 가설로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왔던 그런 내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전 중대본 브리핑에서 항체 검사를 하여서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는데 방역당국의 입장이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이론적인 군진 면역이 얘기될 때 보통 6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번에 미국의 뉴욕주라든지 뉴욕시에서 검사를 했을 때 항체 발견율이 14%, 또 뉴욕시 같은 경우는 아마 20%가 조금 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질문하시는 의도 자체는 집단 면역이 확실하게 지역사회의 유행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취지의 생각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방역당국으로서는 생활방역이라 하면 이제 구체적인 지침도 우리 중대본, 중수본 등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포함된 방역의 일종의 활동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개인적으로는 침입을 막고 사회적으로는 전파를 차단하고 따라서 국가 전체로는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 면역이 설령 그 정도 규모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저희가 감시 체계를 통해서 의료진들의 신고라든지 또 심지어는 중증 폐렴 환자에 대한 일부 상급 종합병원 대상이긴 합니다만 감시체계 등을 가동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매우 그 지역사회에서 겉으로 현재 드러나는 것으로는 유행이 많이 억제되고 있다고는 일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이제 직접적인 어떤 항체가의 조사나 이런 부분은 그 항체가를 조사하는 방법의 어떤 신뢰도 또 그 항체가 설령 생겼다 하더라도 방어력이 실제로 있는지도 또 다른 문제이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방어력이 있는 항체라 하더라도 지속기간이 또 얼마나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모든 객관적 지표가 측정하기가 이제 짧은 시간에 또 어려울 뿐더러 그것을 좀 더 검증이나 근거로 활용하기에도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해서 여러 가지 그 지역사회에서 발생 추세에 계속 감소 추세로 가느냐, 실질적으로 연결성 없는 그런 지역사회 산발적 사례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또 전체적인 환자 발생 규모가 얼마이며 또 추세가 어떻게 가느냐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생활방역이라 하면 그 방역 활동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그 항체 검사나 군집 면역 조사 이외에 또 다른 지표로도 그 생활 방역의 여러 가지 활성화, 시작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질의응답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본부장 마무리 발언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주말을 맞았습니다. 지난주에 전국에서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생활 방역에 모두들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선 경기였다면 이번 주말에는 주말 가족 간에 또 나들이도 하실 수가 있고 내일부터는 점차 실내에서도 열리는 종교 행사가 앞으로 코로나19의 생활 속의 방역의 성패를 결정하는 본 경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아픈 증상이 있는 분들은 절대 모임에 가지 마시고 종교 행사에도 가시면 안 되고 또 실내에서는 개인 간의 건강거리를 유지하시고 밀도를 낮춰주십시오. 또 충분히 환기를 하면서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순간에 다시 폭발적인 유행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염 예방 수칙,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실천해 주시고 여기에 오늘 한 가지 더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나시면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철저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또 부탁을 드리면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